전체적인 내용은 이제 협동조합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이제 바로잡기 건데요. 이제 협동을 해봐야 나만 손해다라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혼자서 해야지 왜 여러 사람이 협동해서 해야 되느냐? 혼자 해야지만 이제 뭔가 경제적 이익도 얻을 수 있고 사회적 권한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건 바로 이제 근대 경제학, 시장 경제를 중심으로 생각하면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협동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 없고 가난한 사람이나 하는 거지 이제 힘이 있고 이제 부자인 사람들은 혼자서 일을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펴기도 하고요. 또 이제 협동은 사람이니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사람 말고 그러면 사람과 동물들의 관계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오해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협동은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하는 거다. 과연 협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경쟁이라고 하는 걸 염두에 두고 할까? 경쟁과 배제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둔 게 아니라 우리 계속 협동과 연대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장 경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경쟁과 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사회적 경제는 협동과 연대를 하기 위한 거니까 그런 사회적 협동의 사회적 기업의 협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언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협동조합에 대해서 좀 올바르게 잘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협동해봐야 나만 손해다라고 하는 거, 요 얘기는 이제 근대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아담 스미스가 볼 때 보이지 않는 손, 그러니까 시장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설명을 했고, 이제 시장 속에서 이게 개개인의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의 이익에 이바지한다라고 하는 그런 아담 스미스의 말이 이제 고전 경제학에 쭉 내려왔던 그런 얘기인데. 그걸 기본으로 해가지고 보게 된다고 하게 되면 이제 협동을 해보면 이제 나만 손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생각되겠죠. 근데 뭐 여러분들 이제 혹시 영화 뷰티풀 마인드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겠는데, 그 뷰티풀 마인드 영화의 주인공은 이제 존 내쉬라고 하는 경제학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존 내쉬라고 하는 분이 이제 150년간 학계를 지배해온 아담 스미스의 이제 보이지 않는 손 이론을 이제 정면으로 이제 거부해서 이제 내쉬만의 새로운 이론인 균형 이론을 만들어냅니다. 그거는 이제 개개인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이익을 창출하면, 즉 개인의 이기심이 작동하는 거죠. 그 결과 자연히 이제 사회 전체의 이익으로 이어진다. 즉 집단의 이익에 이바지한다. 라고 하는 이제 고전 경제학의 아버지 아담 스미스의 말에 대해서 이제 부정을 한 건데요. 게임의 승패는 전략 간의 균형이 핵심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혹시 이제 뷰티풀 마인드라고 하는 영화를 보게 되면 그때 이제 존 내쉬가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술집을 가죠. 이제 술집에 가서 이제 사람들하고 놀다가 이제 가장 예쁜 금발 여자를 놓고 이제 누가 저 친구하고 이제 합석을 하느냐, 누가 저 친구하고 이제 커플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경쟁을 했죠. 근데 이 경쟁하는 과정에 이제 경쟁 원리는 이제 아담 스미스의 입장에 생각하게 된다면 친구들이라고 하더라도 개개인이 스스로 이제 이득이 될 만한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면 그것이 곧 사회 전체가 친구들 모두의 이익으로 넘어간다. 이제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이제 원칙이어서 이제 서로 이제 아주 치열하게 경쟁을 해가면서 이제 아름다운 금발 여인을 이제 자기와 동석을 하고 동석을 하고 자기 친구로 만드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다 경쟁하는 와중에 이제 내쉬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친구들 모두가 아담 스미스 이론에 따라서 이제 각각 개별적으로 이제 저 금발 여자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면 이제 승리의 결과, 이제 저 여자의 마음을 얻는 사람들은 우리 친구들 중에서 단 한 사람만 돌아간다라고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제 반대로 우리가 이제 저 여자뿐만 아니고 다른 여자분들한테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고 하게 된다면 이제 그 모두 행복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승자가 한 명만 되는 게 아니라 이제 한 금발 여자를 취하게 됐을 때에는 이제 승자가 한 명이지만, 친구들 중에 한 명이지만 여러 여자 친구들하고 다 파트너가 되게 된다면 승자는 우리 모두가 된다. 라고 이제 한다는 걸 이제 불현듯 딱 캐치한 거죠. 술집에서도 이제 물이 좋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그 자기 학문에 그 아주 기발한 생각들을 얻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존 내쉬는 술집에서 이제 발견한 그런 것을 딱 놓고 자신과 상대방이 이제 어떻게 전략을 짜고 전략을 짜는 거죠. 그 게임에 임해야지만 이제 최선의 결과가 도출될까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과제를 이제 만듭니다. 이제 그것이 의문이 되는 거죠. 그 전략을 어떻게 짜고 게임에 임하는 자세는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느냐.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모두가 만족하는 최선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게 되느냐라고 하는데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그는 개인의 선택이 어떻게 그 상대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또 역으로 그 상대방의 전략이 이제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감안을 해서 이제 그 본인의 선택과 본인의 전략, 상대방의 선택과 상대방의 전략들을 모두 감안을 해서 이제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데 이제 주목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존 내쉬가 생각하게 되면 이제 결국은 이제 게임의 참여자, 그러니까 그 나, 상대방,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제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을 때, 그 도달하려고 하게 된다면 게임 참여자끼리 끊임없이 소통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개별 참여자 모두가 각각 자신의 선택이 최선이라고 여겨서 이제 더 이상 전략을 변화시킬 의도가 없다. 또 더 이상 결정을 바꿀 생각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상태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균형이라고 설명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 모두가 자신에게 맞는 최선의 전략을 선택하고 그 전략의 선택한 결과 모두에게 공평해질 경우, 모두의 결과가 공정해질 경우 이것이 바로 이제 이론상 최적의 이제 균형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게 되면서 이제 개개인보다는 그 우리들이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개인이 아니라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경제학 이론을 만들어냈죠. 균형 이론이라고. 이런 일을 보게 된다고 한다면 이제 그 우리들끼리 그 친구들끼리 그 여인을 선택하기 위해서 경쟁하는 것보다는 이제 협동을 통해 가지고 우리 모두가 원하는 그 최적의 그 전략을 짜서 그것이 이제 모두의 선택이 최선이라고 만들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대화하고 소통하는 거. 그래서 이제 균형이 도달하게 된다고 하게 되면 이제 그것이 이제 결과적으로 모두 경제학적 이익을 극대화시킨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 세상에 공표를 하게 된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존 내쉬는 나중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습니다.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협동을 해봐야 나만 손해가 아니라 협동을 했을 때 모두가 만족하는 그 최선의 결정을 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제 생각을 이제 도출해서 이제 협동 운동을 하는 사람들한테 그래 개인 간 경쟁보다는 이제 사람들 모두의 협동이 중요해라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의 안도를 줄 수 있게 만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시장 경제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그 사람들은 서로 이제 협동할 수 없다, 협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건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유명한 죄수의 딜레마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그 게임과 갖고 이제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두 명의 범죄 용의자가 체포되어서 신문을 받습니다. 근데 두 사람은 이제 조건이 뭐냐면 각각 다른 방에 두어져서 이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겠죠. 이제 그 상태 속에서 이제 취조관, 수사관이 이제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합니다. 이제 가령 이제 둘 중에 한 명만 자백하면 이제 자백한 사람은 석방하고
자백하지 않은 사람은 이제 20년 복역을 한다. 그리고 이제 둘 다 모두 자백을 하게 되게 되면 이제 각각 5년씩 이렇게 합쳐서 이제 10년 이렇게 복역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둘이 모두 자백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자백하지 않는다고 하면 범죄가 되는데 범죄 증거, 증언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제 증언을 가지고 범죄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정하는 건데 자백을 하지 않으면 이제 증언이 없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제 여타 증거에 의해서만 둘이 모두 이제 각각 1년씩 해서 이제 2년만 복무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게임 이론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런 상황을 이제 서로 양쪽이 다 소통이 된다고 하게 되면 당연히 그래 우리 이제 의논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자백하지 말자. 그러면 이제 우리 둘 다 각각 1년만 복역하면 되니까 우리한테 그냥 합리적 선택이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이제 가령 이제 나는 이제 자백하지 않고 있는데 저 사람이 상대방이 자백을 해버리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제 그냥 석방되고 나는 자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20년 복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합리적인 선택과 현실적인 선택 사이에서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끊임없이 고민도 하고 갈등도 하겠죠. 스스로 혼자서. 이럴 경우에서 이제 내 입장에서 보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상대도 자백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하는 경우에서는 이제 그래 그럼 나는 이제 자백을 하게 되면 그 자백의 결과에 의해서 이제 상대방이 20년 살고 나는 그냥 나가게 되니까 이거 제일 유리하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또 상대방이 자백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도 이제 나는 자백하는 것이 유리하죠. 그렇죠? 나는 이제 5년만 살면 되니까 20년 사는 게 아니라 5년만 살면 되니까 유리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수와 A와 제수 B가 이제 모두 자백을 하고 각각 이제 5년씩 균형있게 복역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참 좋은데 이제 그렇게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를 생각을 해서 이제 합리적인 생각을 해보면 이제 두 사람이 모두 자백하면 이제 각각 5년씩 그래서 합친 총 복역 기간은 이제 10년이고요. 둘 중 한 사람만 자백하게 되면 이제 한 사람은 석방되고 한 사람은 20년 복역해서 총 복역 기간이 20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둘 다 자백하지 않으면 증거불충분으로서 각각 이제 1년씩 총 2년만 살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각각 자백하지 않는 이제 3의 선택이 두 사람한테는 가장 유리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는 한 사람만 자백하는 그런 경우를 선택을 하게 되죠.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3이라는 훨씬 행복한 선택지를 놔두고 해서 왜 이렇게 불안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 서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조건 속에서는 이제 나를 배신하고 자백한 놈이 더 잘 사는 꼴을 수없이 많이 보았기 때문에 합리적인 선택보다는 이제 불합리한 선택을 하는 그런 경우가 이제 굉장히 많이 있다. 이게 이제 시장 경제에서 왜 속이는 놈이 계속 속이고 속는 사람은 계속 속는 그런 문제가 생기느냐. 그러한 이제 불합리한 세상이 나오게 되는 것은 바로 이런 죄수의 딜레마의 형태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만약에 이제 상호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소통이 된다라고 하고 이 소통을 통해서 나온 결과가 좋은 결과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서 이 결과가 예측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서로 이제 믿게 되죠.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배신에 대해서라고 하는 것이 나름대로 이제 배신한 사람들은 이제 서로 이제 규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가능하게 된다라고 하게 된다면 이제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조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통을 일단 해야 된다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 소통의 결과가 반복적인 경험을 해보더라도 이게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 나쁜 결과가 나오던가 그런 것을 이제 본인이 예측이 가능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럴 때 이제 배신을 통해서 나쁜 결과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됐을 때 나는 상대방에 대해서 규제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생규가 가능하게 된다고 하게 된다고 하면 이런 조건이 만족되었을 때 이제 사람이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 소통을 한다. 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협동을 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협동을 해봐야서 이제 나만 손해인 세상은 불합리한 선택을 계속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모두가 굉장히 공평하게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제 소통 그리고 이제 소통을 통해서 이제 협동을 하는 거죠. 소통이라는 것은 의사소통이 곧바로 소통이니까 또 소통을 통해서 이제 좋은 결과를 이제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상황이 되게 되면 이제 협동이 곧 나를 살리는 그림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그게 죄수의 딜레마를 쭉 검토해 보면 이제 협동을 해봐야 나만 손해다라고 하는 생각은 이제 서로 의사소통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역사적 경험, 반복적인 경험이 축적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서로 소통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규약을 만들었는데 이제 규약을 어긋나고 이제 배신했을 경우에서는 이제 상대방을 이제 규제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윤리적, 법적 장치, 제도적 장치가 있다고 하게 되면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합리적 선택을 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법과 제도, 윤리 이런 것을 이제 사람들이 만드는 이유들은 이제 서로 협동하기 위해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팔레토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생각을 왜 생각을 하게 되냐면 협동은 힘없고 가난한 사람이나 하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 오해에 대해서 이제 반론을 하는 건데요. 이제 19세기에 이제 팔레토는 이제 1848년에 태어나서 1923년에 돌아가시는 분인데 우연히 이제 개미가인지를 관찰할 걸 보니까 일개미 중에서 20%만 열심히 일한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 이 20% 개미들만 모아놓고 보게 되면 이제 모두 다 열심히 일하겠지. 그래서 이제 20% 개미만 모아놓고 보니까 또 20% 개미 속에서 일을 잘한다고 해서 모아놓은 20% 개미 속에서도 다시 20%만 일하고 또 80% 일을 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또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다시 또 그래서 고르고 고른 20%를 가지고 또 일을 시켜보니까 그 중에서 다시 이제 2대8 20%만 열심히 일하고 20% 일을 하지 않는 이런 현상들을 이제 쭉 발견해서 이런 것은 이제 경제 법칙에 적용을 하게 되죠. 그 경제 법칙의 2대8의 법칙을 만든 건데 그걸 이제 팔레토 법칙을 얘기합니다. 즉 이제 어떠한 멤버들 중에서도 이제 구성의 20%만이 이제 80%의 업무를 담당하고 상위 20%가 전체 80%의 부를 생산한다 라고 하게 되고 또 이런 거는 상품 중 20%의 아이템이 전체 매출의 80%를 올린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도 조모임이라고 하는 것을 모둠 활동을 이제 상당히 싫어하죠. 그렇죠? 왜 그래요? 그러니까 모둠의 성과물의 80%는 누가 만드냐면 조직의 20%가 만든다는 거죠. 그렇죠? 나머지 조직의 멤버의 80%는 뭐예요? 프리라이더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무임승차를 해서 가는 문제들이 있으니까 이 문제를 놓고 본다고 하게 되면 이제 팔레토의 법칙은 이제 굉장히 맞는 거죠. 그렇죠? 그럴 때 이제 열심히 일하는 20%하고 이제 무임승차하려고 하는 80%가 협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긴 하겠어요. 여러분들은 스스로 열심히 일하는 20%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별 모임을 하면 안 돼. 조별 모임 성과는 굉장히 나빠.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팔레토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시장 경제, 물질 경제에서는 이제 굉장히 주도권을 쥐면서 이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 사회는
어떻게 하면 이 열심히 일하는 20%를 길러낼까에 몰두하는 거죠. 사실은 이제 그 20%를 이제 팔레트의 법칙에 의하면 20%를 다시 모아놓고 보게 되면 또 그 속에서 다시 2대 8이 작용하는데, 그거는 이제 두 번째고, 그 20%들의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걸러낼까? 그래야지 왜 20% 사람들이 80%의 성과를 내니까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럼 이 사람들한테 뭘 줘야 돼요? 무언가 이제 동기부여,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게 되게 되면 동기부여라는 것은 결국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을 많이 벌게 해주는 거죠. 그렇죠? 노력한 것만큼 그 돈을 많이 배분을 해준다. 라고 하게 되면 결국 이제 20%의 사람이 받는 이제 소득, 그러니까 이윤이 됐건, 임금이 됐건, 기술료가 됐건, 이것이 이제 80% 사람들이 받는 소득의 이윤, 뭐 임금, 기술료보다는 이제 대략 16배의 부를 이제 보장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지만 이제 우리가 그 낙수 효과라고 해서 이렇게 20% 사람들이 큰 돈을 벌고 큰 경제 활동, 효율적인 경제 활동을 하게 됐을 때 이제 무능력하고 게으른 80% 사람들한테도 그 혜택이 돌아간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이제 시장 경제, 시장 만능주의론자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이것의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그 소득의 차이가 이제 16대 1이 되니까 그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되든 이제 부의 양극화가 일어나겠죠. 그렇죠?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근데 이제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이 80% 사람들이 이제 일을 많이 못하는 거는 게으른 것이 아니라 기회를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이 비록 이제 일을 할 기회를 못 가져서 일을 많이 못했지만, 이제 그 한 사회가 만들어진 사회적 부는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을 계속하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하게 되면 이제 게으른 80%에게도 이제 고르게 부를 분배할까에 대해서 몰두를 했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굉장히 손해 보는 거죠. 그렇죠? 이제 아무런 보상도 없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뭔가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거죠. 열심히 일할 동기부여가 없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도 이제 일을 안 해버리는 그런 문제가 나와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모두가 가난해져 버리는 그런 문제가 생겨서 이제 가난의 평준화가 발생을 했죠. 그렇죠? 20세기 때의 자본주의 사회 때에서는 이제 부의 양극화가 일어나게 되고,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이제 가난의 평준화가 일어나서 이제 냉전 체제가 해체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이제 1990년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게 되면서 사회주의권이 이제 저절로 소멸해 버리는 그런 과정이 밟게 되었죠. 그러면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가난의 평준화하고 이제 부의 양극화가 우리가 굉장히 피해야 될 그런 일들이 되는 것인데,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롱테일, 긴 꼬리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났는데요. 이제 오른쪽 하단에 이제 그림을 보게 된다고 하면, 이제 20%에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하는 팔레트 법칙이 나올 때, 20세기적 환경에서는 이제 매체 조건이 이제 TV, 신문, 뭐 이런 잡지, 뭐 이런 영화, 이런 미디어가 이제 주로 있었었는데, 이제 21세기로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인터넷이 등장을 하게 되고, 이제 SNS라고 하는 소셜 미디어가 굉장히 성장을 하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뭐 여러분들 이제 많이 쓰지 않습니까? 카톡 등등 여러 가지 이제 많이 쓰고 있게 되고, 또 거기다 이제 포털 사이트가 이제 네이버 지식, 구글 지식 이렇게 하게 되게 되면서 이제 정보의 독점 시대에서 이제 정보의 대중화 시대가 들어가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대중의 의견이 이제 표출하게 됐는데요.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아마존이라고 하는 그런 기업에서 이제 다수의 대중들이, 그러니까 80% 사람들이 이제 개개인은 이제 적지만
80%를 다 나눠보다 보니까 20%의 소비보다 훨씬 더 많은 소비를 한다거나 20%의 생산보다 훨씬 많은 생산을 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긴 거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그 근무 환경, 사회 환경이 문화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인데 요것을 이제 롱테일 법칙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이제 역파레토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핵심 소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사소한 다수가 더 뛰어난 가치를 창출한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소한 다수가 결과물에 이제 80% 생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파레토의 법칙, 이게 팔레토는 이제 경제 분석에 대한 수학적 방법의 적용과 함께 대중과 엘리트 간의 상호작용에 관한 이론을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제 철저하게 이제 대중 엘리트주의자가 되는 거죠. 팔레토의 법칙은 핵심적인 구성은 엘리트 20%가 전체 가치의 80%를 생산도 하고 또 그 성과도 차지하고 이렇게 되는 거고요. 나머지 대중 80%가 이제 남은 가치 20%를 놓고 경쟁한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됐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비즈니스 분야의 마케팅의 기본이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고급 백화점 같은 데 보면 이제 명품관이라고 하는 데를 이제 만들어 놓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20%의 고객, VIP 고객이 거의 매출의 이제 80%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거는 이제 한 층밖에 안 되고 나머지 층은 전부 이제 대중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매출은 한 20%밖에 안 되니까 철저하게 이제 20%의 VIP 고객을 위한 그런 시설도 마련하고 이제 서비스 기반도 마련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마케팅의 기본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마존, 아까 보면 좀 네이버, 뭐 페이스북 이렇게 이제 그것이 발달하게 되게 되면서 이제 인터넷 비즈니스 잡지 이제 와이어드의 편집자 크리스 앤더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쭉 생각을 해봤던데 80%의 대중들을 보니까 이제 개개인의 매출액은 작는데 이를 모두 합쳐보니까 이제 히트 상품 못지않은 매출이라고 하는 것을 올릴 수 있는 틈새 상품이라고 하는 것이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만들어서 이게 IT 환경이 되거나 IT 기반이 되게 된다고 하게 됐을 때는 반드시 이제 정해져 있는 소수의 엘리트 제품들이나 엘리트인들이 이제 만드는 게 사회를 이끄는 리더가 되는 게 아니고 이제 80%의 사람들, 대중이 소비하고 대중이 생산하고 하는 것들이 훨씬 사회적 발전에 기여를 하더라. 이제 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이제 팔레토 법칙하고 이제 롱테일 법칙이 이제 서로 긴장 관계를 이루기도 하고 균형을 잡아가게 되면서 지금 21세기 속에 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주로 이제 팔레토 법칙의 세계, 20세기 산업사회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익숙하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제 20% 안에 들어가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제 롱테일 법칙을 놓고 보게 된다고 하게 되면 이제 꼭 이제 아주 막강한 1인이 되는 것보다는 이제 서로 경쟁력 있는 다수가 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되겠다. 21세기를 살아나기 위해서 좋은 사회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게 생각했을 때 그를 보게 된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협동조합 운동이라든가 이제 협동 사회를 꿈꾸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부의 양극화에서 이제 소외됐기 때문에 힘없고 가난한 사람이다라고 이제 판정할 수도 없고요. 또 이제 협동조합 운동하게 되면 이제 마침 이제 세종 운동하는 것처럼 오해받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가난의 평준화를 성과를 내고 싶은 그런 사람들도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협동하는 목적은 이제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어느 계기나 개체 하나의 후생도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이제 전체 후생을 증가시켜 나가기 위해서 이제 협동 경제, 협동 사회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렇게 보게 된다면 이 협동은 힘없고 가난한 80%만이 아니고 능력 있는 20%와 능력이 없어 보이는 80% 모두가 함께 해서 이제 사안별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 지금도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겠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때는 여러분도 리더가 될 수 있고, 어떤 때는 이제 그 멤버가 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안이 어떤 사안이냐에 따라서 이제 엘리트도 될 수 있고, 이제 멤버도 될 수 있다. 리더도 될 수 있고, 멤버도 될 수 있다. 그 사안에 따라서 이제 계속 바뀌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예전처럼 팔레트 법칙 얘기하는 것처럼 소수 엘리트들이 계속 어떤 사안이나 어느 시대에서나 다 자기 역할을 잘한다. 이게 되는 게 아니고, 이제 21세기 디지털 환경에서는 그 프로젝트별로 이걸 잘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 어느 프로젝트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노래를 잘 못하는데 노래방의 리더가 되면 노래 잘하는 그 사람이 리더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저는 멤버가 되는 거죠. 사안별로 어떤 때는 누가 리더가 되고 누가 멤버가 되고 또 어떤 경우에서는 이제 내 역사 공부할 때나 협동조합 운동할 때는 내가 리더가 되고 여러분들이 멤버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 나의 노동과 여러분의 그 리더의 노동과 그 멤버의 노동은 이제 그것이 이제 크게 그 확대시켜서 시간을 쭉 넓혀보거나 공간을 넓혀봤을 때 모두 균질하게 공평하게 이제 이렇게 배분되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이제 협동경제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안별로 리더와 멤버가 나눠져서 리더와 멤버는 이제 항상 이제 서로 상호 교체하게 되는 거죠. 이걸 상호 부조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만 이제 거기에 대한 그 성과는 크게 보게 되면 거의 비슷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방법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 방법들은 이제 가령 이제 한 가지 예를 들게 된다고 하면 이제 내가 그 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해서 교수님이니까 나는 이제 돈을 100만 원을 받아요. 그렇죠? 아니, 1000만 원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옆에 이제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는 이제 80만 원, 그러니까 100만 원을 받습니다.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이제 그 임금 차이가 이제 굉장히 많이 치죠. 이제 리더가 될 때나 멤버가 되는 것에 대해서 차이가 나는데, 만약에 이제 제가 그 1000만 원을 받았지만, 내 세금이 이제 한 800만 원이 되고, 또 옆에 청소부 아주머니가 이제 세금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저는 이제 1000만 원 받아서 기분 좋지만 800만 원은 세금으로 냈으니까 이제 200만 원, 그러니까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보다 이제 100만 원 정도만 더 버는 정도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청소하시는 아주머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제 자식들을 키울 때 교육비를 매번 200만 원 속에서 내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청소하는 아주머니는 내가 내 세금 800만 원 중에서 이제 쭉 여러 사람 나눠서 그분한테도 이제 한 2, 30만 원씩 이제 세금으로서 복지 혜택을 받는다. 라고 하게 된다고 하게 되면 이제 전체 사회를 보게 되면 점차 이제 공평해지는. 그래서 저는 돈을 1000만 원 많이 벌어서는 기분 좋고 또 내가 이제 800만 원이나 세금을 내서 또 기분도 좋고 그러면서 이제 저런 생활을 하는 거죠. 리더의 역할을 이렇게 해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옆에 이제 또 다른 일을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금은 적게 받지만 세금도 적게 내고 대신 이제 복지 혜택도 받으니까 둘의 삶의 질은 거의 엇비슷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 이제 협동사회에서 이제 꿈꾸는 세계인데, 그런 게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될 때, 저희들은 이제 진화론에 입각해서 되어 있죠.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찰스 다윈이 관찰한 동식물의 세계를 보게 되게 되면 거기서 이제 동물의 세계건 이제 식물의 세계건 이제 생존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자연이 처한 아주 굉장히 현실적인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생존 경쟁에서 승리하는 자, 그런 자는 강한 자일 수도 있고 또 흉폭한 자일 수도 있고 이제 교활한 자일 수도 있다라고 해서 이른바 이제 약한 자는 먹히고 양육, 강한 자가 먹는다. 강식. 약한 자가 먹히고 강한 자가 먹는다라고 하는 양육강식 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그걸 했던 시기가 이제 찰스 다윈의 19세기였는데 그와 같은 시기에 러시아의 크로포트킨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 생존 경쟁만큼 중요한 게 동물의 세계하고 식물의 세계를 보니까 서로 상호 부조
상호는 서로라는 뜻이고, 부조라고 하는 것은 부는 서로 의지하게 하는 것 하고 조는 돕는 겁니다. 의지하게 또 하고 돕는 그런 것이 많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봤을 때 크로포틴이 주로 많이 관찰했던 거는 이제 러시아 지역이니까 이제 굉장히 그 자연 환경이 혹독한 곳이었겠죠. 시베리아나 이런 지역들이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하는 걸 보니까 이제 군집 생활하는 개미를 보니까 이제 그 자기는 이제 충분히 그 양분과 물을 먹었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동료가 이제 양분과 물이 부족해서 이제 양분과 물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요청을 하니까 이제 그 양분과 물을 충분히 먹은 개미가 자기가 먹은 음식물을 개원해서 주더라. 이렇게 보면 이제 개미의 세계에서 보게 되게 되면 이제 개미는 그 생존 경쟁이라고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상호부전도 하고 있더라.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렇죠? 또 여러분들 철새들, 수만 마리씩 함께 띠를 지어 움직이는 철새들을 보게 되면 이제 그 서로의 알을 지켜줍니다. 서로 이제 철새는 이제 계속 이동도 하고 또 그 해야 되니까 그 알이 못 지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서로의 알을 지켜주고요. 이제 천적이 나타나게 되면 이제 단체로 물리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들 같은 경우, 초원에서 이제 뛰어노는 야생 말들 같은 경우는 초원에서 불을 뜯다가 늑대가 공격해 오면 이제 말들끼리 둥글먼을 형성해서 이제 뒷발로 늑대를 공격하는 스스로를 방어하는 그런 상호 부조를 하더라. 라든가 이제 설치류들은 이제 먹이 경쟁이 필요한 겨울이 오게 되면 추우니까 함께 모여서 체온을 나누면서 겨울잠을 자더라. 라고 하는 거. 생존 경쟁이 아니라 상호 부조죠. 그렇죠? 그 술록은 이제 내륙의 먹잇감이 줄어들게 되면 이제 해안가로 이동을 하게 되고, 또 버팔로 같은 경우, 아메리카 버팔로 같은 경우도 이제 먹이를 찾아서 이제 끊임없이 아메리카 대륙을 횡단하더라.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서로 그 무리를 지어서 움직이면서 서로 각각의 생존 경쟁을 위해서 다투는 게 아니라 상호 부조를 하면서 협동을 하더라. 라고 생각하게 되면서 그 크로프트키는 이제 진화의 한 요인으로서의 상호 부조. 그러니까 이제 행정 경제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상호 부조라고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 만물의 속성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동식물의 속성 중에 하나다. 경쟁만 하는 게 아니다. 양육강식, 사자에게 먹히고 먹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같은 종류들 내부에서는 서로 이제 협력도 하고 이렇게 하더라.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발견을 해서 이제 그 만물은 서로 돕는다. 라고 하는 이제 상호부조론에 대한 글을 내기도 했죠. 여러분들은 진화론은 잘 아실 텐데 이 만물은 서로 돕는다라고 하는 상호부조론은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이 보실 것 같아요.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생각들도 계속하면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크로프트키는 이제 경쟁을 최소화하면서 경쟁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이 경쟁을 최소화하면서 상호 부조하는, 서로 협력하고 연대하는 그런 종은 이제 번성을 하고, 이제 반대인 종, 이제 경쟁을 최대하면서 상호 부조를 하지 않는 그런 종은 이제 멸망을 한다라고 이제 그 선언을 하면서 진화의 요인에는 이렇게 이제 생존 경쟁이라는 것도 있고 상호 부조라고 하는 것도 같이 있기 때문에 적자, 적합한 사람이 이제 살아남는다라고 했을 때 적자라고 하는 건 누구냐? 하게 되면 이제 다윈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제 강한 자가 적자죠. 양육강식을 주는 강한 자가. 근데 이제 크로프트킨이 볼 때에는 서로 돕는 자가 이제 그 적자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는, 지속 가능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러한 종이 된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의 생각을 들어보면 이제 가령 지금까지 여러 가지 생각했잖아요. 이제 아담 스미스에 대해서 이제 존 내쉬의 의견에 동의하는 사람, 그 팔레토의 법칙보다는 이제 롱테일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 다인의 진화론보다는 이제 크로프트킨의 상호부조론을
선택하는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사람들이 시장 경제에서 이제 경쟁과 배제하는 게 아니라 협동 경제에서 이제 협동과 연대를 하는 사회적 경제에서 협동과 연대하는 사람이 될 터인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협동조합을 알기 전에는, 그러니까 협동이나 사회적 경제를 알기 전에는 이제 양육강식, 이게 강한 자가 살고, 그러니까 큰 자가 살고, 센 자가 살고, 약한 자는 맥히고, 적은 자도 맥히고, 그렇게 되었는데, 이제 협동조합을 알고 나니까 이제 협동조합 속에서 이제 큰 자와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이제 상호 관계가 없는 건, 경쟁 관계가 없는 건 아니지만 어떤 때는 서로 이제 상호 부조해 가면서 사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협동은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좀 더 여기서 우리가 사회적 경제라든가 협동조합 운동을 생각하게 된다고 하면 이제 한 단계 더 우리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령 이제 협동은 사람이니까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만 해도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 중에 왼쪽 편에 보고 있는 것처럼 이제 계급주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계급주의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이제 국가나 사회나 조직 안에서는 이제 당연히 여러 계급이 존재하겠죠. 그러니까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들도 있고 또 권력이 센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나뉘어져 있는데, 이 계급주의라고 하는 것은 나는 내가 속한 계급의 이익만을 추구한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한 거거나, 오히려 이때도 인간중심주의라고 해서 인간은 자연위에 군림하고 자연은 인간의 이익에 기여할 때만 의미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럴 때 생각할 때는 이제 우리가 흔히 있는 에고, 슈퍼에고, 리비도가 있을 때 인간 중심적인 사고를 했죠. 그래서 마치 인간이 가장 위에 있는 최상위자처럼 되어 있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생태주의적 삶을 우리가 추구하게 되게 되면 인간과 자연은 섞여 사는 거지. 인간이 자연을 자원화하고 심지어 인간조차도 자원화하는 그런 삶은 이제 더 이상 이제 21세기에서는 유지해 나가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한다고 생각해 보면 이제 크로포트킨의 상호부조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윈의 양육강식론, 그러니까 힘센 놈만 살아남는다. 이제 힘센 놈이 약한 놈을 잡아먹는 건 당연하다. 라고 생각했던 이제 사회의 흐름에 큰 반향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생명은 서로 도움으로써, 그러니까 상호 부조함으로써, 협동함으로써 진화한다. 라고 하는 것이라든가, 이거는 이제 단지 인간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생명은 서로 돕는다라고 하는 주요한 사실을 발견했다는 점에서 이제 사회적 경제 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크로포트킨의 생각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제 그런 주장은 자체 오해의 소지를 남기기도 하는데, 이제 상호부조라고 하는 것을 다른 종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같은 종끼리 협동한다라든가, 외부적인 경쟁에 맞서서 내부적인 상호부조로 하는 거다라고 잘못 이해할 경우에서는, 우리 같은 경우도 이제 20세기 협동조합이라든가 사회운동이 대부분 이렇게 했었죠. 다른 계급들과 경쟁하는 과정에서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같은 계급들에 있는 사람끼리 협동을 한다든가, 또 시장 경제에 맞서서 이제 내부적으로 상호부조한다는 것만 이렇게 추진되었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계급주의, 그러니까 자본가들은 자본가들끼리, 노동자는 노동자끼리라고 하는 이제 내가 속한 계급의 이익만 추구하는 그런 계급주의가 너무 이제 익숙해져 버렸고요. 또 이제 인간 중심적인 게 되어서 동물, 식물 모든 부분이 이제 인간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만 해야지, 그러니까 인간의 이익에 기여해야 되는 거지, 인간이 자연에 기여하는 거, 또 이런 생각도 이제 잘 못 해왔었죠. 이런 문제들을 이제 굉장히 주의해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이제 마치 우리가 갖게 되었을 때, 이제 우리는 이제 우리 스승들, 한국 역사 속의 스승 중에서 이제 중요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해월 최시영 선생인데요. 이분도 역시 이제 크로프트와 같은 시대 때 상호 부조론을 이제 주장을 하죠. 이게 진화로서의 상호 부조론을 이제 주장을 하게 되고요. 또 여기에 더해서 이제 이천식천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즉 이제 생명으로서 생명을 먹는다라든가 또 생명으로서 생명을 먹인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왼쪽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양육강식하는 그런 세대가 아니라 이천식천의 세계에서는 이제 서로 상호간에 강자와 약자라고 하거나 이제 여러 상호간에 이제 상호 관계를 유지하게 되면서 먹이긴다는 개념을 가질 수도 있고 이제 먹는다는 개념을 갖게 되면서 생태계의 균형을 위해서 이제 굉장히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생태계, 생명 전체의 시각에서 본다면 이제 생명 개별, 개인이라든가 개체라든가 는 개별은 이제 생명 전체를 키우기 위해서 생태계를 키우기 위해서 이제 동질적인 생명 사회에서는 상호 부조를 하고 또 이질적인 생명 사회에서는 이제 이천식천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걸 통해 가지고 동질적인 생명 사이에서는 상호 부조로서 생명을 기르고 이질적인 동물들 사이에서는 이천식천으로서 생명과 생명의 연대적 성장. 그러니까 내가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반드시 이제 연대가 필요하죠. 그것이 비록 내가 살기 위해서 먹고 또 어느 동물이 살기 위해서 내가 먹힌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제 적절하게 균형 잡히게 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연대적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강한 자, 약한 자를 잡아먹는다. 이제 잡아먹지 않으려면 협동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강한 자도 약한 자의 먹이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래야지만 이제 생명 전체, 생태계 전체의 삶이 지속 가능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협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안으로는 상호 부조로, 이제 밖으로는 이제 이천식천으로 표현되는데 다시 말해서 이제 먹히지 않게 위해서 협동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먹이기 위해서를 이제 협동을 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바꿔나가는 것이 이제 우리의 생활 원칙이 바뀌어나가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보게 되게 되면 협동을 하면 나만 손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러한 선입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 협동만이 나와 우리 모두를 살리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이제 협동은 힘없고 가난한 사람이나 하는 거다가 아니라 협동은 힘없는 사람이나 힘이 센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들이나 모두 함께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협동은 이제 인간이니까 하는 거다가 아니라 모든 생명의 이제 공생적인 관계 방식이 협동이니까 그러니까 동식물을 포함해서 생태계 전체가 협동을 해야지 이제 생명이 범성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 협동은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내부적으로는 상호부조 이제 협동을 하는 거고요. 이제 외부적으로 이제 동질적인 존재 속에서는 이제 협동 상호부조를 통해서 하는 거고 이질적인 존재 사이에서는 이제 이천식천이라고 하는 연대를 통해서 표출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통해 이제 나를 포함한 모든 인간과 생명의 이제 연대적 성장 발전이라고 하는 그걸 이제 진화라고 보게 된다고 하게 되면 이게 우주의 진화는 이러한 연대적 성장 발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정리한 중요한 생각들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잘 이해가 되셨나요? 여기에 되어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참조되는 사항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협동이라는 단어가 이제 한자로 보면 이제 이렇게 협동 이렇게 쓰고 영어로는 코퍼레이션 이렇게 쓰는데 협동의 협자라고 하는 거는
그 마음과 힘이 세 개 모이는 겁니다. 세 사람의 힘 모여지는 거고요. 동은 이제 하나로 모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음과 힘을 이제 하나로 모은다라고 하는 것이 협동이고요. 커퍼레이션은 이제 그 함께 코어가 투게더가 되니까 함께가 되는 거죠. 또 오퍼레이션은 투워크가 되니까 일하는 것이 또입니다. 함께 일하는 거여서 개인이나 집단이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마음과 힘을 하나로 모아서 함께 일하는 것. 이제 여러분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그 한 과목의 교수가 내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가 하나로 묶여서 이제 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음과 힘을 하나로 모아서 함께 과제를 해결하는 것, 조별 모임을 하는 거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협동을 한번 연습해보는 굉장히 중요한 생각들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협동이라고 하는 어휘의 어원이 어떻게 됐는가라고 하는 걸 살펴봤고요. 최근에 이제 그 유명한 그 헤이즐 핸더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돌봄 경제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핸더슨 박사에 따르면 나라의 경쟁력을 측정하기 위한 국민총생산, GNP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만 적용을 한다든가, 화폐 가치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 활동만 고려함으로써 정말 중요한 가치 두 가지가 무시됐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뭐냐? 하나는 이제 많은 부를 가져오는 만물의 근원인 자연이고, 두 번째는 사회적 협동, 돌봄 경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돌봄 경제라는 게 뭐냐? 자녀 양육을 비롯해서 이제 살림살이라든가 봉사활동, 지역의 우호활동 등 대가를 바르지 않는 그 경제 활동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 이러한 이제 자애나 우애에 기초한 행위가 이제 경제 활동을, 화폐 경제 활동을 이제 돼지처럼 지탱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지적해 주셨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그 자연과 돌봄 경제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높아지고 이해 정도가 높아져야지 이제 오늘날 이제 배검주의가 횡행하게 되고 양육강식의 경쟁사회가 되어서 이제 환경 파괴와 빈부 격차가 아주 굉장히 커지는데 이렇게 커지는 것은 결국 뭐냐? 이제 자연이라고 하는 것도 잃어버리고 돌봄 경제라고 하는 소중한 가치를 이제 인식하지 않고 묵살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앤더슨 박사는 헤이즐 앤더슨 박사가 얘기하는 것은 인간 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이제 새로운 기준을 이제 공동으로 개발했는데 이제 거기서 경제 수입뿐만 아니라 교육, 고용, 환경, 건강, 인권, 안전 보장 등 굉장히 다양한 그런 지표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헤이즐 박사가 이제 주장했던 그림이 헤이즐 핸더슨의 이제 4단 계획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오른쪽의 그런 그림인데 이걸 지금 이제 오른쪽처럼 그 해석을 해서 쓰고 있어서 이 오른쪽 그림은 이제 좀 더 분명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이제 좀 크게 이제 했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이제 그 GNP 공인된 시장 경제가 있고요. 또 지하 경제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것이 이제 그 케이크의 위아래면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지하 경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인된 시장 경제의 한 15% 정도가 이제 공인된 지하 경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공인된 시장 경제에서 보면 이제 사적 부분과 공적 부분이 있는데 이제 사적 부분과는 이제 생산이나 고용이나 소비나 투자나 저축이 된 것들 그리고 이제 공적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정부가 하는 역할인데 그 국가와 방위, 그러니까 국방 문제를 하는 거죠. 지방 행정, 또 이제 도로, 교통, 학교, 시 행정 등 생산 기반 구조를 이제 유지하는 공적 부분이 있어서 이런 사적 부분만하고 공적 부분만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시장 경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의 경제는 이런 것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핸더슨 박사가 보시기에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자연도 있고 이제 달콤한 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만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비화폐적인 생산 부분이 이제 K의 2분의 1을 생산을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달콤한 지분과 어머니이신 자연 부분은 이타적 경제 부분이다. 앞에 있는 부분이 이제 이기적, 개인주의적 그런 경제 부분에 비해서 여기서 이타적 경제 부분으로서 무상의 노동, 자연의 흡사든지 또는 계산할 수 없는 환경 비용들을 이제 보강하게 되는 그러한 것들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손실분은 자연스럽게 이제 다음 세대로 이전될 수도 있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되면서 이제 그 중요한, 그러니까 그 시장 경제 외에도 돌봄 경제, 또 이제 사랑의 경제, 그리고 대지, 자연이 있다. 이런 그 이타적 경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갖고 생각을 같이 함께 공생하기 위해서 노력해야지. 이제 너무나 이제 시장 경제가 중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이제 그 이타적 경제 영역들을 이제 비화폐적 생산 부분들을 이제 소홀히 했다 보면 오히려 이제 그 시장 경제 영역들도 굉장히 훼손되고 붕괴될 수 있는 그런 아주 위태한 지경에 처해져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적 부분과 공적 부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화폐 경제로 표현되는 그런 영역들하고 이제 비화폐적 경제로 표현되어 있는 그 돌봄의 경제, 사랑의 경제를 이제 쭉 구분을 했는데요. 거래 방식의 교환과 재분배와 달리 이제 돌봄 경제는 호혜적이다. 또 이제 그 가치를 둘 때도 이제 자유와 평등을 같이 둔다고 하게 되면 이제 돌봄에서는 우애와 박애를 이제 주요한 가치로 한다. 그리고 이제 그 사적 소유나 국가적 소유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사회적 소유라고 하는 것이 있다. 또 경영도 이제 사적 경영이라든가 국가적 경영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노동자들의 자주 관리하는 방식으로 사랑의 경제는 이제 꾸려진다. 그 경영의 목적도 이제 이윤 추구나 복리나 공정을 확정하는 게 아니라 공동의 이익들, 복리나 봉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사랑의 경제 영역들이 하게 되고, 조직 원리도 경쟁과 배제를 원리하거나 관리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참여한 사고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조직 원리가 돼서 생산 시스템도 경영 원리에 의한 극대화, 관리와 통제에 의한 표준화 이런 게 아니고 구성원의 협의, 소통에 의해서 이제 적정하게 발전해 나가는 그런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그 총체를 보면 이제 사적 부분은 이제 주로 개인주의적 사고를 갖고 있고 이제 공적 부분은 이제 전체주의가 적 사고를 갖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돌봄 경제는 이제 연대주의적 경제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이제 사회적 경제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국가와 가정 경제와 시장 경제가 시장이 있는데요. 이럴 때 이제 사회적 경제 영역은 이제 영리 추구가 아니라 이제 비영리 추구. 그리고 이제 공적 기반이 아니라 사적 기반. 그리고 이제 비공식적 부분이 아니라 공식적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사회적 경제 영역들이고, 이 사회적 경제 영역들이 앞에서 본 것처럼 돌봄 경제라든가 사랑의 경제로서 보여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제 우애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제 자유와 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하는 자유는 이제 그 사적 부분에서 추구했던 가치였고요. 평등은 공적 부분에서 추구했던 가치였었죠. 그리고 이제 우애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돌봄 경제에서 추구했던, 사랑의 경제에 추구했던 가치였는데, 이제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자유가 뭐냐면 내가 바라지 않는 것을 내게 강요하지 마라. 그리고 상대가 바라지 않는 것은 상대에게 강요하지 않는다. 행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자유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다. 또 우리나라처럼 이게 지금 우리나라 시장 경제가 좀 이렇게 그 막가파 식이 많잖아요. 자유인데 뭐. 근데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이제 공적 부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평등인데, 평등이라는 것은 어떤 시민도 다른 시민을 돈으로 살 수 있을 만큼 정도로 부자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뭐 최근에 그 땅콩 회항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시민을 돈으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도 꽤 많구나 해서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어떤 시민도 자신을 팔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가난해서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영역들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국가적인 공적 기능들을 통해서 어떤 시민도 자신을 팔지 않을 정도로 가난하게 돼서는 안 되게끔 그렇게 이제 정책을 펴는 것이 이제 정부가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그리고 이제 그러한 이제 그 시장 경제적 영역 외에도 이제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 그러니까 우리가 돌봄의 경제, 이제 사랑의 경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거냐면 내가 바라지 않는 것을 내게 강요하지 않는 거. 그리고 이제 나 자신을 팔지 않을 정도로 가난해지면 안 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자신이 바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그러한 정신들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박애라고 하는 걸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자유라는 것은 이제 인간 존엄의 기초이고 최고의 가치이긴 하지만 이제 자유가 지나치게 강조된 그 극단적 자본주의에서는 심각한 사회적 불평등을 만들어냈고 이것이 이제 정부조차도 이제 불평등을 해소하지 못할 정도가 돼버려서 왜냐하면 시장이 정부를 이겨버렸으니까 이에 대한 반발로서 이제 평등을 희구하는 공산주의도 태동했는데 이제 평등을 추구하는 공산주의조차도 이제 가난의 평등화가 이루어져 버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더 동의할 수 없는 상태가 돼서 이제 시장 경제이지만 이제 우회에 기반한 그런 사회적 경제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요. 우회가 수반되지 않은 자유라고 하는 것은 무정부 상태의 혼란을 초래하게 되고 우회가 수반되지 않은 평등은 이제 폭정을 동반한다. 그러니까 이제 극단적인 자유, 극단적인 평등을 극복하는 것이 우회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00년 동안 한국 사람들을 우리들은 이제 이를 너무 무시해 왔던 거죠. 그래서 스스로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고 그 결과에 책임지지 않은 개인의 자립과 함께 서로의 자립성과 이질성을 존중하고 일칠점을 향해서 협동한다는 타인과의 공생 원리를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산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굉장히 존중해야 되고요. 개인의 자립과 타인과의 공생 이런 원리가 한 사회 내에 인간관계만이 아니라 자연과의 관계, 다른 사회의 관계에서도 똑같이 관철되어야지만 우애라고 하는 것이 자유와 평등과 더불어서 함께하는 세상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제 들은 내용 중에서는 이미 아셨던 얘기들도 있을 거고 또 새롭게 들었던 그런 얘기들도 있을 텐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협동조합 활동을 했을 때 협동조합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냐 협동조합 운동을 해서 우리가 너무나 이제 경쟁과 배제에 빠지지 않고 이제 협동과 연대를 이제 동반시키려고 하게 됐을 때 우리가 동반하려고 하는 협동조합은 무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 이제 지난주에서는 우리가 왜 협동조합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주로 공부했는데 이번 주에서는 이제 협동조합이라는 것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점을 유의해서 기억하고 그 기억된 바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마음도 쓰고 행동도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때요? 이런 정도 내용이면 충분히 협동조합을 이제 올바로 이해했다고 할 수 있겠나요? 예, 어떤 사항들은 또 별도로 만나서 대화로 나누는 식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